세종시 고3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진로교육원에서는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학생 수시 모집 일반 전형의 면접 및 구술고사 문항을 해설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4학년도 사회과학 오전 문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서울대학교의 면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서류 기반 면접과 제시문 활용 면접이 있는데요. 수시 모집 지역 균형 전형, 수시 모집 기회 균형 특별 전형, 정시 모집 기회 균형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기반의 면접을, 수시 모집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살펴볼 제시문 활용 면접을 실시합니다. 제시문 활용 면접의 큰 포인트는 제시문을 활용해서 전공 적성 및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는 점인데요. 지금부터 살펴볼 자료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료를 함께 보면서 영상을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제시문 활용 면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제시문 활용 면접은 보통 15분 내외로 이루어집니다. 복수의 면접위원과 여러분이 15분 동안 면접을 실시하는데요. 그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은 사회과학 문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문과 함께 3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과학 지문을 활용하는 제시문을 활용하는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간호대학, 경영대학, 농생과학대의 농경제사회학부, 사범대학의 일부 모집 단위, 소비자아동학부, 의류학과, 자유전공학부에서 이렇게 사회과학 제시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답변 준비 시간은 30분 안팎이며 면접은 15분 실시됩니다.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면접은 일단 면접 대기실에서 여러분들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순서가 되면 면접 준비실로 이동하여 30분 동안 답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동하여서 복수의 면접관과 함께 15분 정도 동안 제시문 기반 면접을 진행합니다. 사회과학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한 사회과학 분야 제시문이 제공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분 정도의 준비시간, 근데 그 준비시간 동안에는 두 영역의 제시문을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정답 여부라기보다는 답변을 이어나가는 사고력과 논리력,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학업 역량을 평가합니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면접을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일단 사회과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면서 그 과정에서 충분한 학습 경험을 하며 학업적인 소양을 길러온 학생에게 가장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독서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과학적 소양을 기르고 토론과 탐구와 과제 등의 학습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워온 학생들에게 가장 유리할 겁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제시하다시피 다소 깊이 있는 제시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성실한 독서 활동을 통해서 사회과학적인 소양을 충분히 길러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면접의 생생한 후기가 궁금하시다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진로교육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인다 5.0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철학과에 지원한 2명의 학생이 남긴 후기가 보인다 5.0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인다닷컴에 들어가셔서 보인다.com입니다. 보인다닷컴에 들어가셔서 면접에 들어가시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면접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면접 그리고 다른 대학 면접도 다 살펴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생한 그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학생 수시 모집 일반 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의 사회과학 5점 문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항은 서울대학교 입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먼저 사회과학 5점 문항 같은 경우에는 가 제시문과 나 제시문 두 개의 제시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도로에서 아기가 타고 있어요 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는 승용차, 여러분들도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도 대부분의 선한 운전자들은 이 아이가 타고 있어요 라는 승용차를 와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안내문은 다른 차량들의 경각심을 일으켜서 안전운전을 하게 하는 효과를 당연히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연구가 진행되었냐면요, 이 효과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안내문 부착 여부에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 그 연구 끝에 안내문을 붙인 차량의 사고 발생률이 안내문을 붙이지 않는 차량의 사고 발생률보다 훨씬 더 낮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고 발생률의 차이가 오로지 그 안내문, 아기가 타고 있어요 라는 그 안내문을 보고 조심해서 일어난 것일까요? 교통사고 발생률은 다른 차량들이 조심하는 정도라는 것 외에도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안내문을 붙인 부모는 아이의 안전을 걱정하는 훨씬 더 조심성 있는 운전자일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안내문을 본 다른 차량들이 더 조심해서 운전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운전자인 부모가 오히려 안내문을 붙인 후에 난폭하게 부주의하게 운전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 제시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이 전투기의 피격률을 낮추기 위해서 전투기 기체를 보강하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기체 부위에 보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강할지를 선택해야만 했나봐요. 자, 이를 위해서 전투에 참여한 후 귀환한 전투기들을 대상으로 총알 구멍의 개수 분포를 조사해서 가장 많이 총알을 맞은 그 부위를 중점적으로 보강하려고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부위에 피해를 입은 전투기는 과연 잘 부대로 돌아왔을까요? 오히려 피격되어 귀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귀환한 전투기에서 총알구멍이 집중적으로 관측된 이 부위는 오히려 치명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 견해에서 피격되어 자료에 포함되지 못한 전투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귀환한 전투기에서 총알구멍이 가장 적게 관측된 그것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엔진 부위 관측되었던 엔진 부위가 가장 취약했고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라는 제시문입니다. 자, 문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은 가와 나의 밑줄 친 사례에서 관찰되는 문제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라. 2번은 가, 나 둘 중 하나 이상에서 문제가 된 상황과 유사한 다른 사례를 제시하라 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시문 가와 나를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도로에서 아기가 타고 있어요 라는 안내문을 붙인 승용차 이야기로 가보면 아기가 타고 있어요 라는 안내문을 붙인 승용차의 사고 발생률이 훨씬 더 낮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독립 변인인 안내문 부착 여부가 정속 변인인 사고 발생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자, 그런데 제시문에서는 아니다,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반드시 독립 변인인 스티커 혹은 안내문 부착 여부가 유일한 영향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립 변인 이외의 요인이 종속 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립 변인인
이 종속변인과 아주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외생변수라는 걸 좀 이야기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외생변수라고 하는 것은 각 변수가 우연히 다른 변수와 연결됨으로써 관계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아까처럼 안내문 부착과 사고 발생률 사이에 두 가지가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제3의 변수, 외생변수라는 게 등장하게 되면은 사실상 안내문 부착과 사고 발생률 사이의 관계가 사라진 때, 그 제3의 변수를 우리는 외생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관계를 우리는 허위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소방차가 화재 현장인가 봐요. 소방차가 많을수록 화재 피해액이 크다. 그렇겠죠. 불이 많이 나고 엄청난 대규모 화재일수록 이니까 소방차가 많을 거고, 그러니까 화재 피해액이 크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치만 정말 이게 진짜 연관관계, 인과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소방차의 수와 화재 피해액 사이의 관계는 화재의 규모라는 변수에 의해서 우연히 연결된 결과는 아닐까요? 즉, 화재의 규모가 소방차의 수를 결정했고 화재의 규모가 화재 피해액을 결정하는 거지, 소방차의 수가 직접 화재 피해액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요때의 화재의 규모와 같이 이게 등장함으로써 둘 사이의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그거를 우리는 외생변수라고 하고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허위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시문 가해 사항도 이랬다는 거죠. 사실 안내문 부착과 낮은 사고 발생률은 인과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조심성 있는 운전자라는 새로운 외생변수가 등장해보니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더라? 네, 사라지더라. 그래서 요 둘 사이의 관계는 사실 알고 봤더니 허위관계였고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만약에 원인이 되는 두 현상의 관계가 다른 요인, 즉 제3의 공통 요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면 두 현상 간에 인간성이 있다고 볼 수 당연히 없겠죠. 따라서 허위관계에 있는 현상을 인과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이건 우리는 과학적인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정된 피험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전체 모집단의 모습을 추리하는 게 목적이라면 선정된 표본이 샘플이 모집단에 대해서 당연히 대표성을 가져야겠죠. 왜?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 표본은 모집단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문화 시간에 다 배웠을 겁니다. 즉, 실험에서는 통제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독립 변수 외에 다른 모든 요인의 효과가 제거되며 이로 인해서 독립 변수 효과는 상대적으로 일반화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통제 집단이라는 거는 실험 집단과 다른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빼고. 무엇 빼고요? 그쵸? 독립 변수를 처치했느냐 여부 말고는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동질적인 집단에서 오직 독립변수 처치 여부만 다르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요인의 효과는 모두 상쇄되어서 우리는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실험 연구에서는 선정된 피험자가 모집단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선정된 피험자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유사하게 배정하는, 즉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동질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미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안내문 부착 여부가 사고 발생률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연구를 위해서는 안내문을 부착한 차량과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안내문 부착 여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조심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연구를 우리는 비노출 집단 비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정태적 집단 비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사전 검사를 통해서 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동질적으로 맞추고 실험 집단의 독립 변수를 처치를 하고 난 다음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종속 변수를 각각 측정해서 요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차이를 통해서 가설을 검증을 하죠. 그치만 방금 봤던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험 집단, 즉 안내문을 붙인 집단도 있었지만 안내문을 붙이지 않은 집단, 과연 근데 그 두 집단이 동질적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즉 실험 집단과 비노출 집단은 무작위 표집에 의해서 엄격하게 통제 집단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집단이 완전히 동질적이다, 그 독립변수 처치 외에는 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단, 안내문을 붙이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 집단이다 라고 부를 수 없어서 우리는 이거를 학문적으로 비노출 집단 또는 정태적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즉 한 집단에는 실험 처치를 하고 다른 집단에는 처치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사후검사, 우리 사고 발생률이죠, 를 통해서 점수를 비교했지만 집단 구성이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즉 실험 집단과 비노출 집단이 구성할 때 이미 나뉘어진 집단을 그냥 사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후검사의 차이가 독립변수의 처치에 의한 차이인지 아니면 그냥 원래 두 집단 특성에 의한 차이인지를 파악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저희가 제시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두 집단, 안내문을 붙인 부모와 안 붙인 그 부모 둘 사이에는 단순히 안내문 부착 여부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조심성 있는 운전자라는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즉 두 집단은 사실 동질적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과관계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줄에 있는 안내문을 붙인 후에 오히려 더 부수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런 실험, 아니 이것도 실험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런 것도 실험인가요? 이런 것도 우리가 과학적인 실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사회과학에서는 자연실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연실험이라는 것은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직접 실험 처치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상황을 관찰해서 실험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실험을 우리는 자연실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한 실험입니다. 옛날에 요 연구자들이 미국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서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걸프만의 등 그 전장에 배치된 군인들의 결혼과 가족 생활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걸프만에 비치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동질적으로 나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미 자연스럽게 나뉘어진 걸프만과 같은 전장에 배치된 군인과 그곳에 배치되지 않고 미국 내 남아있던 장병들, 그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했던 겁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전검사는 실시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사후검사의 일종으로 이제 가족과 결혼에 대한 질문지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외에도 공식적인 여러 자료들을 미 국방부로부터 얻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여군의 경우에는 가족과 떨어져 있는 군 파견 기간이 한 달 증가하는 만큼 이혼율도 1%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자연실험이라는 겁니다. 즉 걸프만 전장에 보내는 사람들과 미국 자국에 남아있는 사람들 두 집단을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동질적으로 만들어서 분배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뉘어진 집단을 가지고 그 효과를 관찰해서 실험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이런 실험, 아까 저희가 봤던 그 실험과 유사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실험이다, 자연실험이다 라고 부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시문 나입니다. 제시문 나 같은 경우에는 미군의 전투기 보강 계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례는 굉장히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이 틀리지 않는 법이라는 되게 유명한 책의 프롤로그에도 설명되어 있는 책인데요. 한번 이 제시문 나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아까도 봤던 것처럼 전투기를 보강하려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투기에서 가장 많은 총알 구멍 개수가 관측된 부위를 중점적으로 보강하려고 하자 어떤 누군가는 아니야, 오히려 전투기의 치명적인 부위라고 하는 것은 한 발만 맞아도 귀환하지 못할 정도인 곳이 당연히 치명적인 부위였을 것이고, 그래서 총알 구멍이 가장 적게 관측된 엔진 부위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에 보강해야 돼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아까 소개해드렸던 틀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거기 있는 내용 일부를 발췌해 왔습니다. 자, 그 당시 군의 분석가들은 이 현상을 두 가지 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합니다. 하나는 독일군의 총알이 딱 한 곳, 어디겠죠? 엔진이죠. 엔진을 제외하고 비행기의 모든 부분에 골고루 맞았다 라는 가설이고, 다른 하나는 비행기 엔진이 엄청나게 취약해서 한 발만 맞으면 귀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가설입니다. 당연히 후자겠죠. 요 전투기와 비슷한 사례를 요 틀리지 않는 법에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병원 회복실을 가보면, 병원 회복실이라는 거는 수술이나 처치를 받은 다음에 이제 회복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회복 중인 사람들. 자, 그곳에 가보면 가슴에 총알구멍이 난 사람은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거의. 오히려 다리에 구멍이 난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리가 훨씬 더 취약하고 보강이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이것은 사람들이 가슴에 총을 안 맞기 때문이 아니라, 가슴에 맞은 사람들은 회복실로 올 수 없죠. 보통 가슴에 총을 맞으면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회복을 하기보다는 눈을 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일부 사례, 특히 생존해서 돌아온 사례만 살펴봤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라는 제시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비슷한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능과 범죄, 지능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해서 IQ와 같은, IQ도 대표적인 지능지수죠, 와 범죄 사이에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의 평균 지능지수와 일반인들의 평균 지능지수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했답니다. 자, 비교를 해보니까 일반인들의 평균 지능지수가 수감자들의 그것에 비해서 훨씬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그러니 범죄자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지능지수가 낮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연구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연구를 바탕으로 범죄자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지능지수가 낮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아니겠죠. 아니니까 가져왔겠죠. 자, 수감자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모든 범죄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까도 봤듯이 돌아온 귀환한 전투기들이 모든 전투기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또 범죄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체포되나요? 전투기들은 반드시 귀환해서 랜딩을 하나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재판에서 예외 없이 유죄 판결을 받나요? 모든 범죄자들은 다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나요? 당연히 아닌 거죠. 오히려 수감자는 범죄자 중에서 체포돼 유죄를 확정받아서 수감되어 처벌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범죄자 중에는 체포되지 않은 범죄자도 있을 거고, 체포된 범죄자라 하더라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감자라는 사람들은 사실 범죄자들을 모두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또 만약 범죄를 저지르고도 영악하게 완전 범죄를 저질러서 체포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 오히려 체포되었지만 이제 머리를 잘 써서 법망을 빠져나가 무죄 판결을 높은 사람도 있다고 칩시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지능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자면,
그 사람들의 데이터가 빠진 나머지 사람들의 그 수감자의 데이터로만 그 사람들의 지능지수를 범죄자의 평균 지능지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전투기에서도 그럴 겁니다. 네, 이제 1번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의 밑줄친 사례에서 관찰되는 문제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 문항 해설에서는 한 3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료가 현상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질문에 대한 참된 답변, 진실된 답변을 얻어내기가 어렵다. 편향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면접장에서 면접을 준비할 때 편향성을 가지고 하나는 생존자 편향이고 어쩌고 이렇게 이제 바로 답변을 끄집어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찾아볼 수 있냐? 우리는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냐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저는 이 공통점에서 요것도 공통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우리 사회문화 현상 탐구 태도에서 이야기했던 객관적 태도와 특히 성찰적 태도. 성찰적 태도라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의미를, 왜 그 이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것은 왜 발생했는지,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펴보려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성찰적 태도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찰적 태도가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내기 힘들 때는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한번 선생님이 제안해 봅니다. 자, 2번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항은 가 또는 나에서 문제가 된 상황과 유사한 다른 사례를 제시해봐라.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설명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유사한 다른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긴 했지만 또 다른 사례 몇 가지를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요런 가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초등학교 아동의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이 키가 클수록 학습 능력이 높을 것이다. 초등학생이 학습 능력과 아동의 키는 과연 진짜 키가 학습 능력에 영향을 줄까요? 이게 독립 변인이고 이게 종속 변인일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키 큰 애들은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도 잘하고 키 작은 애들은 덧셈도 겨우 하는 것 같던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요 둘 사이의 관계는 제3의 요인, 나이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아동의 나이가 많을수록 당연히 키도 크고 아동의 나이가 많을수록 학습 능력도 높을 겁니다. 즉, 아동의 키와 학습 능력은 관계가 있어 보였지만 제3의 외생 변수인 어떤 거, 나이라는 외생 변수가 드러나면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갑자기 사라졌죠.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허위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 시간이 길수록 학교 성적이 낮을 것이다. 그쵸? 집에서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면 학교 성적이 당연히 낮겠죠.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게 유일한 독립 변인이고 이게 이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독립 변인일까요? 이게 정말 독립 변인일까요? 오히려 부모님께서 맞벌이 하셔서 집에서 아이의 생활을 감독할 어른이 없어서 아이가 방치되고 있다면 그것이 컴퓨터 게임 시험과 그것이 학교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외생 변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정 내에서 부모 간 갈등이 심해서 갈등 상황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게임에 빠져들고 공부도 멀리 했다면 과연 이것이 이것에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이 부모 간의 갈등이라는 가정 환경이 이 두 가지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다음 나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아 돌아온 전투기에 대한 이야기, 살아 돌아온 전투기만 살펴보니까 추락한, 귀환하지 못한 전투기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인터넷 서점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도 우리가 이렇게 투자나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을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많나요?
맞아요. 나는 투자에 성공했다. 나는 이렇게 투자해서 억만금을 벌었다라는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투자를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개미가 됩니다. 하지만 요 베스트셀러 1, 2부터 10이거든요. 이 베스트셀러에 나는 이렇게 실패했다. 나는 이렇게 전투기가 귀환하지 못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죠. 또 어떤 게 있나요? 우리 잘 보면 학원에서도 이런 광고를 많이 해요. 어떤 고등학교에 누구, 어떤 고등학교에 누구, 어떤 고등학교에 누구, 서울대학교 합격. 이 학생 우리 학원에서 지도했어요. 근데 과연 이 학원에는 도대체 몇 명의 학생이 다녔길래 그 중에서 생존해온 3명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이 학원은 대체 몇 명의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의 학생이 살아 돌아왔을까요? 그럼 살아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의 이야기는 어디 있나요? 반드시 이 학원이 잘 가르쳐서 이 학생들이 잘 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루 15시간 게임만 하던 소년이 어떻게 해서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고대 이런 곳에 붙었대요. 아이돌은 데뷔해서 성공할 확률이 0.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모습은 그 아이돌들의 혹은 연예인들의 성공한 모습이죠. 나머지 99.9%의 그 아이돌 연습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이나 유튜브나 이런 매체에서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 이런 분도 계셨어요. 10대 때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늦게 일어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 나는 변호사로 성공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유전적으로 혹은 기질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효율이 안 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죠.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이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실패한 사례,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유전적으로나 아니면 기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나는 아침에 원래 일찍 일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한번 욕심을 부리다가 미라클 모닝이 실패했어 라는 사례, 우리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쵸? 이런 것들이 나와 유사한 사례라고 선생님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